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화서당에서는 늘 그날 강의 동영상을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친 뒤에 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 녹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치우라는 분을 공부했는데요. 이 박치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또 윤동주하고도 시인 윤동주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건 기록에 남아 있고요. 기록엔 남아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정하는 것은 우리 조선 공산당을 뭐 고려 공산당이죠. 예. 러시아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한 이동휘 이분은 뭐 사회주의자지만 아주 독특한 분이죠. 또 기독교 전도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동희와 또 이 박치우의 연관성도 뭐 자료로 남은 것은 없지만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날 강연이라기보다는 다시 녹화한 것은 좀 축약본이라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핵심 사항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치호란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그 수재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많이 그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좀 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물론 일부 학생들은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했고요. 뭐 가정 형편이 되었건 어떤 형편이 되었건 이제 경성 제국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들도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수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박지훈은 경성 제국대학의 철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경성 제국대학 철학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철학자, 뭐 한국 서양 철학의 1세다라고 하죠. 박정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박정욱이라는 사람과 뭐 박치우는 거의 쌍벽을 이루는 천재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박치우에 대해서는 일본 교수들도 말하기를 일본에도 없는 천재다, 뭐 이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박정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존 철학을 전공했지만요, 그가 실존 철학을 전공한 것이 점점 번져가서 전체주의와 만나게 되고 나중엔 결국 국민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뭐 그 당시 안호상도 있었죠. 안호상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뭐 한국 사람으로서 홍익사상이니 뭐 단군 이런 것들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가주의 철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안호상 그것을 만든 아주 뭐 그야말로 우익 근본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이 다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치호는 늘 그런 실존주의 철학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해 왔다라고 해요. 그것이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전체주의로 빠질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보면 사실은 뭐 박정홍이나 안호상 이런 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치우의 경고는 옳았던 것이죠. 그럼 박치우는 뭘 했느냐?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매우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름을 사실 최근에 알았는데요. 최근에 보다 보니까 뭐 제일 처음 이분을 알게 된 책은 이 책이었어요. 한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전호근이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한국 철학사. 이 한국 철학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국 철학사면 조선 철학사, 뭐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 거쳐서 조선 철학사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가장 뭐 조선 철학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지점에는 뭐 다산 정약용이 있든지 아니면 도울이 본래 유명했던 기철학자지만 도울이 속에서 더욱더 유명해졌던 뭐 최한기 이런 분들이 한국 철학사의 이제 마지막 장을 장식을 했는데요. 이 전호근이라고 하는 교수는 바로 한국 철학이 왜 그 당시가 끝나냐? 한국 철학이 꼭 반드시 뭐 유교나 이런 것들과 관계돼야 되느냐? 이런 데 의문을 품고 이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던 또 그 전후에서 해방공간에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을 다 한국 철학자의 범주에 넣습니다. 거의 동학을 했던 최재우도 있고요. 또 신남철이라고 박치와 더불어 같은 일제 강점기에 막스 철학을 전공하던 분입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석 유영모 신학 쪽에서 이제 한국적 신학을 했으니까 이분도 한국 철학사에 한 이름을 넣어야 되죠. 뭐 그리고 우리가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카톨릭 사상가죠. 사실은 이분은 뭐 신부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데 그분도 있고 박정홍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한국 철학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저는 박치우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의 연구서들이 꽤 두꺼운 게 나왔더라고요. 이 책인데요. 보면 불화 그리고 불어난 시대의 철학해서 위상복이라고 해서 이분은
어디더라? 전남대 교수시더라고요. 전남대 교수인데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을 또 썼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우리 박노자 교수가 조선 사회주의자 열전이라고 여기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박치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한국식 그러니까 막스주의 철학을 소개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들 중에서도 막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 김린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박치우를 왜 한국형 막스 철학자의 1세대로 보냐면 이분은 이제 한국적 상황과 어떤 역사, 그 질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스 철학을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막스 철학의 1세대 그리고 한국적 막스주의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국 철학사에도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치호는 1909년 8월 22일 함경북도 성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지금 우리가 뭐 일제야 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죠. 김책. 지금은 지명이 김책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김책공대라고 하는 북한의 아주 명문 공업대학이 아닙니까? 그 김책공대가 그 김책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성진에. 그래서 지금의 김책이라고 바뀐 성진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독특하게도 박창령이라고 하는 당시 장로교 신학교, 오늘날의 장로교 신학교고요. 당시 평양신학교였죠.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1913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북노회장, 함경북도 그 당시 노회 아시죠? 함경북도 노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돌연 1922년 자원에서 시베리아로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17년이나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돌아오던 그 다음에 1939년 그분은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별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한 뭐 생물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주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럼 왜 갔을까 갑자기? 뭐 교회가 어려워서 갔나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선교사들이요. 우리 지역을 나눌 때 선교 지역을 나눌 때 장로교끼리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사실 그때는 뭐 지금도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지만요. 그리고 분파도 제일 많이 있지만요. 그 당시는 그 더욱더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분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회.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가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제 한신대를 낳은 당시 조선신학교죠. 일본 시대 일제 시대는 조선신학교를 낳은 그 지금의 기독교 장로교 기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그 함경도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맡고 또 가장 교세가 컸던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는 평안도 지역,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 이런 지역의 선교를 맡고요. 또 남장로교, 지금은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가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요. 그 당시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장로교는 이제 호남 쪽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은 또 호주 장로교가 맡게 되죠. 그래서 그 부산 이제 경남 지역에는 호주 장로교가 아주 또 보수적이었어요. 캐나다 장로교와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 지역에 이제 고신대학, 고신파라고 하는 장로교의 일파죠. 그 고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선교사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시베리아로 갔을까? 정말 선교적 열정이 있었을까? 당시 그 자료를 보면요, 시베리아에 우리 당시 이제 러시아는 고려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고려인들이요 한 1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하러 갔을까?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네비우스 전략으로 아무래도 이 뭐 캐나다 장로교회 신학하고 뭔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분은 또 평양신학교 출신이니까요. 뭐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제가 좀 그 설을 강하게 밀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동희란 분, 아까 소개했던 이동희라는 분과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동희는 뭐 함경남도 출신이긴 하지만요. 그분은 뭐 일찍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또 굉장히 그분이 언변이 좋았는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일종의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부흥회는 이제 뭐 그런 막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회주의 성향을 띤, 그리고 민족 계몽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부흥회였는데요. 그분이 주로 활동하던 것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박치우 목사의 고향, 즉 박창영 목사가 목회하던 그곳에도 이동휘는 여러 번 방문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희와 박치우가 만난 적이 있는지, 혹은 이동희와 아버지 박창영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분명히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1913년 이제 일제의 그 탄압이 심해지자 러시아로 이동희 목사는 망명을 하죠. 그러면서 가서 이제 고려 공산당도 만들고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 1913년은 바로 박창영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이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추정하기는 이동희와 박창영은 분명히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평양신학교 진학하기 이전부터 이동희에게 감명을 받아서 뭐 신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박창영은 혼자 떠나죠. 시베리아에 혼자 떠나서 뭐 정말 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 혼자 떠나지 않습니까? 혁명가처럼. 그것도 아마 이동의 영향이 아닐까. 뭐 사료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시베리아로 이제 박창영 목사 시베리아 온 것은 1922년인데요. 1910년부터 이제 한인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시베리아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봤자 1000명이 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19년에 이제 그 한인 청년애들이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을 하고요. 1920년에는 한글로 된 공산당 기관지인 새벽북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목사는, 박창영 목사, 박치우의 아버지는 반공정신이 투철해서 시베리아로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희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만날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간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박치우는 13살 때 아버지와 생이별했고요. 그가 경성제대에 입학하던 1928년에는 또 아버지는 옆에 없었죠. 아버지는 그가 뭐 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숭실대학 교수도 하고 뭐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그러던 차인 1940년에 아까 그 함경북도 온성군의 훈계교회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별세하게 됩니다. 아마도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의 그 폭압 정치를 피해서 다시 조선으로 온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치우는 거의 뭐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겠죠.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일자의 뭐 목사들이, 그 함경북도 그 시골의 목사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고 뭐 시베리아에서 송금을 해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난이 아주 뼈에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또 형수, 그러니까 아마 형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수가 어머니처럼 돌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수와 어머니가 거의 뭐 한 1, 2년 사이에 다들 돌아가시니까 박치우는 그의 뭐 그런 잔문, 일반 수필 같은 데서 어머니와 형수를 아주 강하게 그리워하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그 박치우가 남긴 글을 보면 이제 그 형수라는 분이 요즘에 장티푸스 같은 병이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박치우는 우리 동네에 한이가 없다. 한이만 있다. 양이가 없다. 양이만 있었어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도 그 당시 그 교회를 통해 들어온 서구 교육 방식과 서구 의학에 적어도 그것들이 주는 장점에는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중학교 때부터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물론 아버지는 곁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철학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당시 뭐 책이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책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도 그런 철학책이나 뭐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많이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까. 뭐 이것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시절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게 되고요. 졸업 후 20대 후반의 나이에 평양에 있는 숭의 실업 전문대학의 교수로 부임합니다. 일자의 전문대학은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이게 2년제 대학을 한때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문대학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2년제 대학을 전문대학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일제야 전문대학은 그 2년제 대학이 아니고요. 제국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다 전문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숭의 실업 전문대학도 이제 그 정규 대학이었던 것이죠. 4년제 정규 대학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숭의 실업 하면 거기서 이제 숭하고 실만 따와서 오늘날의 숭실대학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원래 출발은 평양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 이하는 숭실대학으로 칭하겠습니다. 숭실대학의 교수로 갔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분명히 있었겠지만요. 뭐 가난을 물려줬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제 뭐 인테리어들이 적을 때니까 뭐 28살에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요. 뭐 학위도 없는데 학부만 졸업한 학위죠. 경성제대만 졸업했으니까 당시로서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요. 저는 여기서도 아버지의 입김이 좀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또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치우 선생에게 너무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아버지가 가난을 물려줬던 것,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서 시베리아 가서 17년이나 있다 온 것은 비난받을 부분이 많지만요.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그가 벗어났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양이잖아요. 평양신학교. 아버지가 나온 평양신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미국 북장로교 세가 센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 세운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그 세력이 센 또 그 교단에서 하는 학교 숭실대학을 교수로 가는데 사람들이 박치우이 친구가 우리 지금 시베리아가 있는 박창영 목사 아들이야 쓰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뭐 그것도 추정입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제가 이제 막판에 발악을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학도 신사참배 거부하고 폐교가 되고요. 그러면서 1938년에 조선일보 기자가 됐는데요. 조선일보 역시 1940년에 이제 폐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임할 당시, 그러니까 박치우가 조선일보 기자로 부임할 당시에 그 당시 그곳에는 김린이, 아까 초반부에 설명했던 김린이라고 하는 교토대학 철학부를 나오진 않고 중퇴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유명한 막시스트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38년에 이제 부임할 때니까요. 박지우가 부임하던 38년에 다른 신문사로 옮깁니다. 매일 신문사로 옮기는데요. 그 김린이는요. 매일 신문사로 옮기는데 뭐 이렇게 겹쳤을 수도 있고 뭐 둘이 못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일제하의 인텔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폭이 좁았겠죠.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또 김린이와 박지우도 또 한 번은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린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박치우가요. 왜냐하면 그는 뭐 아무래도 경성제국대보다는 더 좋은 당시 기준으로요. 교토대학 뭐 한문으로 쓰면 경도죠. 경도 일본의 옛 수도죠. 경도대학에 나와서 그 경도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도 또 일본에서의 새로운 학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좀 실없는 옛날 소리를 하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뭐 여차저차해서 못 가게 됐는데요. 당시 제가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일본의 교토 학파가 불교 학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경도대학에 이제 한번 유학을 가볼까 한번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교토는요. 일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모이기로 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쟤는 성향이 원래 저래서 교토대학 유학 가면 틀림없이 사고 친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제 교토대학 안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서 안 갔겠습니까만은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안 갔겠죠. 하지만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토는 굉장히 그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젊은이들이 많을 때고요. 거기 다니다가 막 교토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뭐 감옥살이도 했던 아주 과격한 막시스트인 그 김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선일보를 통해서 박치우는 또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연구서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박치우의 생활 그런 것보다는 박치우의 사상을 연구한 연구서들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시 좀 세월이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숭실학교에 있을 때 이 시절 박치우는 윤동주를 만납니다. 시인 윤동주요, 서시 그 유명한 윤동주를 만납니다. 윤동주는 1917년생이에요. 박치우는 1909년생이니까요. 근데 스승과 제자로 만났던 것이죠. 뭐 엄격하게 말하면 당시 그 윤동주가 숭실대학 재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스승과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당시 윤동주는 숭실중학교 같은 재단이죠. 숭실중학교 재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그 박치우와 교우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숭실학교 학생 YMCA 문예부에서 출간하던 숭실활천, 그러니까 그냥 숭실은 숭실이고요. 활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뭐 하늘을 뭐 활발한 하늘, 뭐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의미죠. 활천이란 말 많이 씁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숭실활천이라는 그런 문예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윤동주의 글도 접했고 숭실대학 교수로서 박치우도 그 숭실활천에 뭐 교수의 글로서 이렇게 간혹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으로 진학한 윤동주는요. 계속 조선일보에 기고하고요. 자기의 시나 수필 같은 것을 기고했고 그 당시 이제 박치우는 그곳에서 또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둘이 또 평양 시절부터 알던 이름이니까 박치우가 눈여겨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추정이 아니고요. 윤동주의 유품 중에 박치우에게 받은 엽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동주가 박치우가 이제 경성 서울 살 때 윤동주의 집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그 엽서에 보면 그 박치우가 자기 집 약도 같은 거를 잘 그려주면서 어느 골목을 지날 때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게 뭐 그런 말도 그 엽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윤동주는 박치우를 그 존경해서 집에 가서 뭐 정말 뭐 문학 지도를 받든지 철학 지도를 받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박치우를 이제 막시스트가 됐으니까 목사의 아들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간 사람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았겠죠.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영향이 그림자 같은 아버지의 영향이 나쁜 영향은 가난이었다면 또 외로움이었다면 좋은 영향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뭐 해방이 되고요. 해방 공간에서 1946년 박치우는 좌파 계열의 신문인 현대일보를 창간하는데요. 우파들의 테러가 심해지자 박치우는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조선 사회주의자 열전에 보면요. 당시 이제 그 좌파들의 테러를 이제 뭐 주로 사주하던 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백범 김구라고 이렇게 박노자는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뭐 백범도 결국은 암살을 당했지만 그리고 뭐 우리 남쪽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좌우 대립 공간에서 백범이 어떤 우익의 보스였던 것은 좌장이었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파들의 테러가 심해지자 좌파 그 박치우는 북한으로 이제 월북을 하는데요. 조선일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한 책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 다른 제가 참고했던 책들에서 제가 재인용한 건데요. 그 조선일보의 사람들에 보면 그 서양화가 정현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현웅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박치우도 조선일보에 있었는데 박치우에 대한 글은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빨치산으로 죽음을 당했으니까. 월북했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양화가 정현웅도 조선일보의 그 벽조 홍명이가 쓰던 임꺽정 거기에 사파 컷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정현웅은 다루지만 박치우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좀 빨치산까지 했으니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현웅도 이제 정현웅 화백은 와이프와 아들 하나를 두고 거의 또 단신 월북을 하죠. 근데 그 조선일보사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사람들이란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시 거쳐간 사람들이나 뭐 그 가족의 이제 회고를 정리한 건데요. 이건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좌파하면 박치우를 빼놓을 수 없다. 나중에 빨치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럴 줄 알았다 싶었다. 훤칠한 키의 야윈 몸집의 박치우는 경성대대 시절부터 박정홍과 함께 한국의 좌우익 철학계를 이끌어갈 양대 기둥으로 꼽혔다. 남궁 요한나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요한나는 조앤이라고도 부르죠. 남궁 조앤. 그런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그 정현웅 화백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남궁 요한나, 그러니까 정현웅 화백의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은 6.25 때 집안이 그 부인이 박치우의 누이 동생인 박덕혜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박치우가 월북하면서 소식이 끊겼고 6.25 때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회고가 나옵니다. 그럼 정현웅 화백의 부인인 남궁 조애는 누구냐? 그분이 한 15년 전까지 저에게 지금은 별세하셨죠. 꽤 수명을 다 하시고 거의 100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조앤으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 뭐 남편 성을 따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생이별한 남편이잖아요. 6.25 때, 6.25 전에 정현웅 화백과. 그런데 그분의 성을 참 따랐다는 게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싶어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분은 북한에도 갔었어요. 남편을 만나러. 근데 갔는데 남편도 죽었고 남편이 북한에서 다시 결혼한 그 부인도 죽었던가 뭐 그런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잠깐 뭐 박치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박치우의 여동생과 친했던 그 남궁조앤, 정조앤 선생과 또 우리 교회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그분이 이제 남궁조앤이란 분은 뭐 남궁이라고 하는 워낙 희성이니까 이제 뭐 남궁억 그러니까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잡사하신 그리고 일제야 계몽주의 독립운동 하시던 분 그분의 이제 친척이 아닌가 뭐 그분의 직계 손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쨌든 월북한 박치우는 빨치산 양성기관인 강동정치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자신이 직접 빨치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치산 양성을 시켜갖고 남한에 내려보내는데 자기는 이 사람도 실천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이 실천을 강조한 것도 사실은 저는 그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가적으로 이 연구실 안에서 막시즘을 연구한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이 뼛속 깊이 사무친 그런 기독교의 사랑, 이웃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몸소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닌가. 물론 연구소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러시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박헌영의 직계였어요. 남로당인 박헌영의 직계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미 그쪽은 김일성이 다 이제 어떤 실권을 장악했을 때니까요. 박헌영계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어쨌든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그 천재 소리를 듣는 학자가 직접 총을 잡고 내려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949년 9월에 남하했는데요. 태백산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그해 11월에 사살되고 맙니다. 참 2개월 만에 겨우 사살되고 말았죠.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41살인 것이죠. 1909년생이 19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때문에 남쪽에서는 잊혀졌고요. 그분이 쓴 그 사상과 현실이란 책이 오늘날 뭐 많이 남겨져 있어서 이제 그것도 다시 그 책은 제가 구입하지 못했지만 재출간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연구 업적 같은 것들을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분은 북한에서도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후손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상가족 찾기 한창 할 때 정말 옛날에 북한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지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다 찾아서 우리가 만나게 해줬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거 보면 뭐 물론 또 따지고 보면 뭐 박치우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후손도 없었으니까 물론. 그리고 또 빨치산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뭐 쉬쉬하고 연좌제가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멸문지화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박헌영의 직계였기 때문에 또 정말 무슨 북한 쪽에서 보면 조국을 믿는 영웅들 혹은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 이 명단 어느 쪽에도 끼지 않은 거죠. 뭐 배신자라고 호칭될 만한 또 그렇게 명망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개인 철학 교사로 알려졌던 박일, 카자흐스탄 옛 구소련의 이제 한 독립국가죠.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박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일성의 철학 개인 교사로 알려졌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울 때 북한에 파견되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까지 지내다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신 분인데요.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 또 박치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길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박치우가 굉장히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뭐 일제하니까 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뭐 30대 후반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그 독일어에 굉장히 능통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 원전을 이 박일 선생은 러시아 번역본을 읽는데 박치우는 독일어 원본을 읽어서 훨씬 더 번역본에서 실수한 것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박일 선생이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또 한학에서 또 뛰어나서 박치우 선생은 계속 고려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한자는 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학에서 또 뛰어나서 자기에게 많은 한문을 가르쳐줬다. 이런 것들이 이런 박치우에 대한 회고가 박일 선생의 회고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무명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계속 일제야 조선에 살면서 마르크스 사상운동도 많이 하고 또 뭐 좌파 계열의 신문도 한때 창간했었으니까 꽤 유명했겠죠. 그래서 1949년 12월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약 2주일 전 태백산 전투에서 적의 괴수라고 하면 뭐 거의 두목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괴수 박치우를 사살하였다. 당시 이제 뭐 그런 사망자 신원 조회 뭐 이런 게 늦어져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2주 후에야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0년대 초 저는 뭐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정권에 우리가 막 금서 만들고 뭐 조그만 책만 읽어도 잡아가고 그럴 때 이 박치우의 사상과 현실이 복사본으로 대학가에서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박노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강연을 하셨었죠. 박노자 교수도 그의 예지 사상, 그러니까 예지는 우리 예언자들을 말하는 미리 예자 알지자가 아니라 날카로울 예자와 지혜 지자를 써서 그의 예지 사상이 기독교의 예언자 사상에서 왔다고 박노자는 분석합니다. 예언자들의 예지는 아니지만 예언자들 역시 사실 우리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아모스 보세요. 얼마나 실천가들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날카로운 지식, 즉 실천을 동반한 날카로운 지식의 소유자였다는 점에서 박노자는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특이하죠. 박노자 교수는 뭐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인데도요. 그 박치우의 사상을 보면 거기서 기독교적 사상의 배경이 읽혀진다라고 박노자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죠. 박치우는 또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앞에서 잠깐 박정훈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박치우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불안에서 출발하는 하이데거는요, 뭐 존재 불안, 죽음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해낸 건 좋았지만,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불안하고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 철학이 굉장히 뭐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철학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계만 보여주는 표현일 뿐 세계를 변형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사명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박치우 역시 철학의 사명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인데 그 변혁하는 도구로서 그는 일제와 조선 또 좌우익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그 해방 후 공간에서의 한국 한반도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막스주의로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고민의 흔적들이 사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남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 사실은 뭐 부르주아들은 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긴 개념이죠. 중산층 부르주아 시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민하면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부르주아 개념인 것이죠. 뭐 그래서 요즘은 뭐 부르주아 시민만도 못한 아주 그야말로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분석한 용어들이 많죠. 무슨 뭐 호모사케르, 호모사케르란 분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제 담아낼까 하는 거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난민들 뭐 또 어떤 성적 정체성 때문에 정식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제3세계 그런 성소수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이제 분리를 하기도 하고요. 뭐 서발턴이라고 또 분리기도 합니다. 서발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이 중심에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요. 그야말로 서브에 있는 그런 아주 낮은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또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사람은 또 다중, 멀티튜드라고 또 분석을 하죠. 멀티튜드에서는 좀 재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의식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저항적인 이 집단을 이제 멀티튜드, 다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치우도 부르주아는 이윤을 포기하면 부르주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용병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자유가 좀 침해돼도 좋으니까 우리 재산권 지켜줘, 뭐 통제 경제 이런 거 해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파시즘이 흥성하게 됐다, 부흥하게 됐다 이렇게 박치우는 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 부르주아들이 탄탄해졌죠. 층이 두꺼워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지금 부르주아에서 자꾸 이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한국에서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은 또 건전한 부르주아 시민들인데요. 이 건전한 부르주아 시민들이 가진 장점도 있죠. 대부분 인텔리들이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그들 중심의 어떤 개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발턴, 또 호모사케르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들에 대한 정책을 좀 미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고요. 박지우가 또 걱정했던 그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들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파시즘까지 낳게 된다. 즉 뭐 나치독의 파시즘이죠. 나치즘도. 근데 그들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자꾸 독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그 독특한 근면성과 상술 같은 걸로 독일 자본을 잠식해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뭐 유대인에 대한 인권 이런 게 없는 거죠. 자기들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히틀러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파시즘에 가까운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 어떤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현상인데요. 물론 민주개혁 진영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파시즘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박치호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막시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몰두하고 결국은 빨치산으로 총을 들었고 총 든 지 2개월 만에 사살당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 박치호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때 이분이 뭐 친일이라고 하는 좀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다 보니까 일체가 뭐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이 얘기했던 동양평화론은 그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 주장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 오늘날 이제 안중근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그 대동아 공영권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인데 비판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뭐 누구도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박치우도
어떤 그런 아시아 평화론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좀 몰두를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친이라고 하는 좀 오명 뭐 심하진 않았죠. 결국 학문적인 접근이니까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역시 그러면서도 뭐 아시아는 하나다. 뭐 팔괭이루라 그러죠. 뭐 팔괭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하나의 집이다. 하나의 집이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 하나다. 뭐 이런 전체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박치우가 밀었던 것은 아시아의 그 독특한 문화권이 하나로 합치되 동북아시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은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고, 그들은 유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뭐 거의 근대까지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뭐 신성 로마 제국, 그 전에 동로마, 서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하스부르크 제국, 이런 걸 거치면서 그들은 국경보다는 전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일체감이 강조했던 곳이 바로 유럽 아닙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심지어는 뭐 우리 햄릿 같은 거 보면 왕도 뭐 수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실제로 뭐 프랑스에 와서 뭐 햄릿은 저기 덴마크 얘기지만 프랑스에 와서 뭐 영국 왕이 왕을 한 적도 있고요. 뭐 볼셰비키에 의해서 망가진 그 마지막 자르 마지막 황제도 사실은 그 왕후도 영국계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때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집안의 가문이기도 했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유럽은 자기들끼리 뭐 인종도 많이 섞이고 또 뭐 사상도 기독교라고 하는 배경에 같이 있고,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가 나뉘긴 했지만요. 사상도 이렇게 뭐 기독교 사상이고 또 뭐 국경 개념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왜 쟤들은 왜 저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좀 유럽이나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보는 눈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낮았지만 이렇게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중일은 뭐 특히 뭐 일본 뭐 가라가나 히다가나는 그래도 중국의 간자체로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한글과 독립된 글이잖아요. 또 말의 어순도 또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데 어순도 중국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각각 문화도 다르고 또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르니까 박치우나 안중근이 얘기했던 것은 어떤 아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되 그 안에서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들의 독특성을 뭐 따로 또 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다 다르면서 하나로 뭉치는 고유성을 다 인정하는 그런 점의 동양 평화론 혹은 아시아 평화론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친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그 박지우 선생이 또 강조했던 것은 우리 민족사를 보면서 회고주의도 나쁘지만 회고주의보다 더 나쁜 것은 이제 선양주의다. 그러니까 회고주의는 뭐냐면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은 뭐 한의 민족이다.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한이라는 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한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 한마는 한마는 이 세상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요. 그 한이 본래 우리 고유의 정서인 거는 맞지만 그 한이 그렇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재밌는 것은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히려 독립신문이나 이런 황성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학자들이 막 한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강조를 한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한이라고 하는 걸로밖에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한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뿐입니까? 뭐 아르메니아, 폴란드, 또 아직도 자기 나라를 못 민족의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고생하는 스페인의 바스크족, 또 중동 쪽에 뭡니까 크루드족, 이런 민족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한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면 또 우리 선조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을 내세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박지훈은 그런 회고주의, 한이다 이거보다는 선양주의가 더 문제야. 선양주의란 뭐예요? 요즘 뭐 소위 말하는 뭐 속된 말로 환빠라 그러죠. 그냥 뭐 우리 단군 시절에 뭐 수메르 문화도 뭐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주장한 걸 잘 모르니까요. 근데 뭐 수메르 지역에 무슨 뭐 그것도 우리가 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비판했다는 거죠. 박지훈 선생은. 그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사상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서 막시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박치우는 강조를 했습니다. 전호근 교수, 아까 한국 철학사를 쓴 전호근 교수는 한국 철학사에서 박치우를 가리켜 목사의 아들로 해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의 아들에서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가 무신론자인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는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젝이나 뭐 르네지라르 이런 사람들, 르네지라르는 제하고요. 지젝이나 뭐 데리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시즘과 기독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앞서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박치우의 글에서 기독교란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 저변에는 분명히 기독교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는 나이가 어린 윤동주와 교우하면서 윤동주야말로 얼마나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기독교가 다 기독교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치우는 윤동주와 교류하면서 기독교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박치우의 유일한 저서인 사상과 현실이 1946년 11월 나왔는데요. 그 1946년 11월에 나오자 김남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서평이 박치우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위상복 교수가 쓴 불화 그리고 불온한 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재인용한 건데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철학은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는 명구는 이미 유명해져서 누구나 짓거리는 말이다. 당시에 학술서적에도 뭐 짓거리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아카데미시앙, 그러니까 아카데미적인 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다음 저널리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널리즘과 가두에 진출하여 길거리로 나가서 현실과 싸우며 새 것을 위하여 세계를 변혁하려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박치우 씨가 처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박치우야말로 연구실, 아카데미시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신문도 하면서 또한 가두에 나가서 투쟁도 하는 그런 철학자였다는 것이죠. 활짝 벗어붙이고 항쟁하는 인민과 함께 세계를 변혁하려는 철학자가 그다지 손쉽게 나타날 리 없지만 박치우 씨는 이런 의미에서도 그 놀라운 센스와 가두적인 수로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길거리 용어인 거죠. 길거리 용어. 우리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 아주 길거리 용어에 익숙하죠. 고상하게 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직접 길거리에 들을 수 있는 말, 그런 것을 이제 가두적 수로라고 하는 거죠. 가두적인 수로와 만만한 투지와 아주 활기찬 투지겠죠. 계몽적인 노력과 함께 희귀한 단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 김남천이라고 하는 분이 박치우 선생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서평을 그 일부분이 다가 아니고 더 많은데 이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치우는 이런 분이었고요. 저는 그분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데에서 조금 더 기독교와 막스주의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